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삼순환 오늘 거시부터 거시 9회하고 그 다음에 미시 9회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거시경제학이 조금 미시는 좀 줄이기가 쉽지 않고 거시경제학이 조금 이제 앞부분이 좀 빨리 끝난다면 개방 거시 부분을 중간에 좀 넣어서 이렇게 하고, 물론 이제 개방 거시는 뒤에 그 따로 특강 형식으로 최소 2회 하겠습니다. 최소 2회. 그래서 최소라는 것은 여기 이제 12장이 좀 많아요. 많아. 그래서 개방경제 뭐 금융 한 번, 뭐 무역 한 번 하기에는 조금 양이 좀 많아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다루면 양이 좀 많아지고, 기초적인 내용들을 조금 생략하고 오히려 문제에 집중해서 하면 조금 줄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씩 이제 갈 거니까 최대한 이 그 실전 200제 요 문제를 많이 풀어나가는 형식으로 갈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만 뭐 무지막지하게 풀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문제 풀면서 필요한 이론들을 꼼꼼하게 정리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지금 삼순환 시즌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풀이하고 답안지 작성 방법이에요. 그래서 답안지 1대1내 첨삭을 할 건데 매번 절대 빠지지 말고 답안을 꼭 작성을 해주세요. 답안 작성을 해야, 그리고 못 쓴 문제 같은 경우는 집에서 써와서 또 답안 첨삭해도 되고, 예전 같은 경우는 항상 삼순환 기간 동안에 답안 실력이 굉장히 점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매번 답안 작성을 매번 하고 또 집에서 다른 기출문제라든가 다른 문제를 쓴 친구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또 첨삭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훨씬 더 이게 답안이 빨리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삼순환은 횟수도 꽤 되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보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처음 시작과 끝이 실력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뭐 그동안에 지금 1차 마인드가 아직 있다고 생각하면 1차 마인드는 이제 끝났어요. 1차는 끝났으니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고, 내가 얼마나 차이 나게 붙을 거냐 관심 없어. 이제 끝났어요. 1차는. 그래서 2차로 돌아오시고, 물론 발표 날 때까지, 발표 나서 합격하면 100%로 뛴다고 생각하면 발표 나기 전까지는 약간 뛰기는 열심히 뛰는데 풀 스피드는 안 되죠. 100%는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마인드 컨트롤 스스로 해서 이제 2차 마인드로 돌아와야 된다. 또 뭐 필요한 얘기들은 뭐 그때그때 자세하게 할 거고, 필요한 얘기 그때그때 할 거니까 서론이 너무 길면 졸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몇 번 문제부터 볼 거냐면 13번 문제 39페이지부터 39페이지. 약간 순서는 필요하면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39페이지 13번 문제. 여러분 처음 들어가면, 거시경제학 처음 들어가면 케인즈의 소득지출 모형이 나오고 ISLM 모형이 나오는데, 그 ISLM 모형에서 쟁점은 뭐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 하나는 재정정책, 하나는 통화정책이에요. 그 재정통화정책인데 그게 이제 재정정책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훨씬 많이 나오고. 근데 각각 중요한 것은 ISLM의 그 기울기가 쟁점이야. 기울기를 계속 물어봐. 지금까지도 기울기가 쟁점이에요. 그래서 먼저 재정정책의 효과 볼 건데, 이 문제는 ISLM부터 시작해서 저기에 리카도 대등정리까지 한꺼번에 들어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거시경제를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번 보고 시작하자, 이런 의미에서 보고 하겠습니다. 정부 부채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와 리카디안 견해가 있다. 자, 전통적인 견해라면 그 리카디안 견해하고 비견되는 의미에, 대비되는 의미의 전통적인 견해겠죠. 그래서 리카디안 견해는 쉽게 말하면 미시 기초가 있습니다. 미시 기초가 있어.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현재와 미래를 고려해요. 다기간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와 비교되면 전통적인 견해는 일단 미시 기초가 없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거시 직관에 기초한 모형이다 그래요. 정운찬전은 거시 직관에 기초한 모형이다 이걸 말하고,
또 전통적인 견해는 고전학파와 케인즈의 견해라고 한다면 리카도의 견해는 당연히 새 고전학파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1번 설문을 보면 폐쇄경제에서 조세 삭감 밑줄, 키워드의 밑줄을 그으면서 여러분 실제 시험장 가면 문제 해동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여러분 대처하냐면 항상 자를 가지고 키워드에 밑줄을 그으면서 그 키워드가 뭐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옆에 간략간략하게 쓰면서 문제를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세 삭감에 따른 정부 부채 증가. 그래서 조세 감면이에요. 조세 감면 정책이다. 단기의 밑줄. 단기. 그 2번 설문에는 똑같은 폐쇄경제 조세 삭감에다 밑줄 긋고 정부 부채 증가가 그 장기에다 밑줄. 그러니까 장단기를 지금 나누라고 하고 있는데 거시경제학에서 장단기를 나누는 기준도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기준은 물가를 가지고 나눕니다. 첫 번째 단기는 물가 고정 모형, 물가 경직성. 두 번째 장기는 물가 신축성. 이렇게 장단기를 나누기도 하고 두 번째는요. 거시경제학에서 장단기는 현재만 고려하는 경우 단기. 또 현재와 미래를 다 고려하는 다기간 모형을 장기 모형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리카도 모형과 비견되는 거니까 이 2번 설문의 단기는 그건 배제되겠어요. 일단 거시경제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이 단기 모형은 케인즈가 지금 현재 경기가 나쁜 불황 상태라면 지금 처방, 단기 처방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케인즈 견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단기 모형은 케인즈 견해다. 그리고 장기는요, 고전학파의 견해다. 그래서 거기 단기의 국민소득과 이자율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통적인 견해를 설명하라. 그러면 케인즈 학파의 견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견해는 고전과 케인즈를 다 포함하는데 여기는 단기니까 케인즈 견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그 장기의 국민소득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통적인 견해를 설명하라. 이 전통적인 견해 당연히 케인즈 고전 중에 고전학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국 개방경제, 스몰 오픈 이카노미, 개방경제 모형도 가고 있는데요. 조세 삭감 밑줄 긋읍시다. 조세 삭감, 조세 감면 정책이 정부 부채를 늘렸다고 하는 거니까 정부 지출은 어떤 상태에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 지출은 일정한 상태에서 조세만 깎아주니까 감세를 하게 되면 부채가 느는 거죠. 그래서 정부 지출이 일정하다는 지금 전제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무역수지와 해외 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통적인 견해를 설명해라. 여기서 개방경제에서 전통적인 견해는 ISLM, BP, 먼델 플레밍 모형입니다. 먼델 플레밍 모형. 먼델 플레밍 모형은 당연히 물가 고정 모형이에요. P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1기와 2기를 사는 소비자 거기 밑줄 보세요. 이게 다기간 모형이죠. 이런 소비자는 뭘 추구해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데 동태적 효용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동태적 효용 극대화. 민간 예산식, 정부 예산식 이걸 이용해서 조세 삭감에 따른 정부 부채 증가 밑줄. 이게 뒤에 여러 가지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리카디안 견해를 설명해라. 리카도의 견해를 설명해라.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설명을 좀 칠판을 보면서 이런 판서도 좀 하고, 판서가 좀 양이 많은데요. 필요한 것들을 판서를 하고 여러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 중간중간에는 그 책을 참고해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책을 필요한 곳에 몇 군데 체크는 할 거예요. 책을 읽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가. 자, 첫 번째는, 이 설문이 여러 개 쪼개져 있으면 여러분, 이 채점자가 그 설문을 어디 있는지 바로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목차에 드러나게. 첫 번째 설문 이름 뭐에 대해서 묻고 있나요? 단기에 물가가 고정된 상태에서요. 단기에 조세를 삭감했을 때 이 조세 삭감이 어떤 효과를 갖느냐? 이거 묻고 있는 거잖아요. 단기 조세 삭감 효과.
여기 소목차를 달 때 너무 길어져 버리면 안 좋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좋지가 않아. 그 목차가 아니야, 그거는. 그래서 조세삭감 효과를 묻고 있고, 첫 번째 우리가 보통 이제 미시경제학에서는 설문의 정리 이래가지고 문제에서 주어진 것들을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 거시경제학은 분석의 기초 혹은 분석 모형이라는 것을 항상 아무 얘기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몸통이 나오면 안 되고 머리가 있어야 돼, 머리가. 그래서 어떤 모형을 가지고 내가 쓰겠다. 여기에는 이제 분석 모형은 보통 이제 어떤 형태로 기본 가정, 수식, 그래프 이렇게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머리가 너무 커져 버릴 수가 있어, 보통. 그래서 항상 수식을 먼저 써요. ISLM. 상품 시장의 균형. 상품의 총 공급과 총 수요가 맞아떨어지면 균형이죠. 총 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통적인 견해의 소비는 가처분 소득의 증가함수입니다. 가처분 소득. 요 조세삭감은 여기 영향을 주겠어요. 플러스 투자는 이자율 감소함수고요. 정부지출은 외생으로 주어져 있다. 요게 총 수요고요. 이건 총 공급이고. LM 곡선은 실질 통화량 P분의 M 그리고 화폐 수요가 소득과 이자율 함수이죠. 이렇게만 써도 되고, 여러분 조금 더 그럴듯하게 보이려면 보통 이제 여기에 가처분 소득의 플러스 증가함수 뭐 이렇게 쓰는데, 뭐 이렇게 써도 좋겠죠. dy-t. 요 가처분 소득을 1% 늘렸을 때 소비가 얼마나 는다고요? 한계 소비 성향만큼 늘지. 요게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요게 당연히 1보다 작죠. 응?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는 당연히 증가하는데, 그래서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투자는 이자율 감소함수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요거를 이렇게 써도 되고요. 선형함수로 써도 되겠습니다. ky-hr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죠. 그래서 두 번 쓸 필요는 없고 하나만 쓰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 가정이, 문제 주어진 가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가정은 물가가 지금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가 고정되어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가정이고요. 그리고 굳이 우리가 쓰자면 물가만 고정되어 있나요? 단기에 이런 것들이 다 고정되어 있어. 단기에 이것도 고정되어 있고요. 이거 여기 고정되어 있어. 통화량 외생 변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단기에 조세 이거 주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 주어져 있어, 단기에. 정액 조세인데 지금. 두 번째는요, 바로 모형으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걸 바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조세 삭감의 효과. 보통 이제 간단하게 우리 그래프 이렇게도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다가 조세 삭감의 효과 콜론에서요, 이렇게 써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조세 삭감의 효과. 이게 승수 효과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 지금 승수를 묻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래프만 떨렁거리지 말고 여기다가 승수 효과가 뭔지 쓰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그래프를 다 분석하고 나서 써도 되고. 근데 먼저 멀티플라이 이펙트, 승수 효과가 뭐냐. 전형적인 답안을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승수 효과 여기. 승수 효과가 뭐죠? 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지출이에요. 정부 지출이나 투자나 텍스나 이런 독립적인 지출의 변화가 국민소득을 얼마나 증감시키냐, 요 Y를 얼마나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냐, 이게 승수다. 멀티플라이어 이펙트. 승수 효과란 독립적인 지출의 변화가 국민소득을 얼마나 증감시키느냐, 이걸 평가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거 그래프를 뭐 가도 되고, 앞에서 그냥 그래프 그리고 승수효과를 나중에 그래도 상관없겠습니다. 이제 문제에서 여기는 지금 케인즈 견해도 써야 되고, 나중에 뭐 고등학교도 견해도 써야 되고, 뭐 굉장히 지금 많아. 그런데 이 케인즈 견해 자체가 지금 10점 배점이잖아요. 거시경제학은 그래프를 2개를 그리면 좋습니다. 이렇게 나란하게 2개를 그리면 좋아. 그래서, 굳이 이제 하나만 그려도 뭐 되지만 2개로 가볼게요. 이 총지출 소득 평면에, EY 평면에, 원점에 빠져나온 45도 반직선이 있죠? 언제까지 45도 반직선으로 잠재 산출량에 도달할 때까지. 경제 전체의 총 공급은
얼마든지 주어진다. 얼마든지. 공급 곡선이에요, 이게. 실질, 생산물 시장의 총 공급이야. 총 공급. 총 수요는 한계 소비 성향이 0과 1 사이 값이니까 총 수요는 총 지출은 소비 투자 정부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기울기가 45도보다 작지. 최초의 균형점은 A점이고 A점의 산출량은 Y0야. 자, ROI 평면이 있습니다. 요 ROI 평면. 어떤 사람은 뭐 I로 쓰냐, 뭐 대문자 R로 쓰냐 아무 상관이 없어. 물가 고정 모형이니까. 이게 명목 이자이면서 실질 이자인 거죠. 총 수요 곡선, IS 곡선, 생산물 시장 균형, 그 다음에 화폐 시장 균형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생산물 화폐가 동시에 맞아떨어지면 이게 명목 이자, 이자, 그 다음에 산출량, 최초의 균형 상태는 A점이다. 자, 봅시다. 여기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조세 감면이다. 요 조세 감면,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뭐 지금 약자로 조세 감면, 요 마이너스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세모를 거꾸로 쓰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이렇게 쓸 일은 별로 없고 그냥 조세 감면 정책을 시행했을 때 뭐가 변해요? 첫 번째는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요. 요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면서 IS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IS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요거 먼저 보겠습니다. IS가 이렇게 우측 이동해. 제로가 원으로 간다. 이자율 변화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요런 점이 B점이라면 소득이 여기까지 늘어날 것이다. 요 Y1까지. 이 상태가 요 소득 지출 모형에서 그대로 보여주면 뭐가 변했을 때 요 소비가 가처분 소득의 증가 함수이니까 요 소비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요런 형태로 증가하게 되면 총 지출이 E0에서 E1으로 이렇게 늘고 뭐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자율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생산물 시장의 균형만 보면 이렇게 소득이 Y0에서 Y1으로 는다. 이게 지금 똑같은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느는 게 이렇게 소득이 Y0에서 Y1으로 느는 거 똑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굳이 다시 반영해 줄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는 최초의 승수효과 이동폭은 이만큼 지금 증가하는데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R1으로 구축이 되고 소득이 Y2로 지금 떨어지죠. 구축 이렇게. 그래서 남아있는 최종적인 소득의 변화는 요 점이에요. IS가 우측 이동한다. IS0가 IS1까지.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투자가 감소하는 요 구축 효과가 나타난다. 구축 효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승수의 크기가 얼마만큼 소득이 변하냐. 요게 이제 여러분이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인데 요 조세 감면에 따른 승수가 얼마나 나타나냐. 자, 간단하게 지금 한 번만 2번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결론은 지금 이제 이거죠. 요게 얼마만큼? 조세 감면 승수만큼. 소득이 얼마나 변해요? 이미 다 여러분 승수는 다 알고 있으시죠? 1-2. 한번 뒤에 가서 한번 하겠습니다. B 곱하기 H분의 K, 구축 효과를 의미하고 여기에 분자는 마이너스 조세 승수니까 마이너스 C가 되고 요 델타 T가 됩니다. 요거는 마이너스 값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돼서 조세 승수가 마이너스 C 분자가 되겠습니다. 요것만큼 소득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큰 틀을 가지고 항상 승수효과 조세 감면은 결과적으로 케인즈의 견해는 소득이 증가하는데 그 소득 증가가 여기에 지금 케인즈의 소득 지출 모형에서는 Y1까지 증가하지만 ISLM에서는 구축이 되고 요만큼만. 그래서 여기도 조금 표시를 해두면 뭐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요 크기는 소득 지출 모형에서 크기는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소득의 변화는 얼마만큼이요? 1-C분의 -C 델타 T만큼 소득이 변하겠죠. 여기에서 소득 지출 모형 승수는 뭐만 없으면 돼. 요 구축 효과 요것만 없으면 되니까 요거.
이렇게. 그래서 설명을 할 때 IS 곡선의 우측 이동폭은 얼마만큼이죠? 요만큼이죠. 이동폭은 요만큼이잖아. 그런데 최종적인 승수는 요만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출 과정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두 번째 설문 2에서는 물가가 신축적인 상황 언제? 장기에. 물가가 신축적인 상황 장기에. 그리고 그 전통적인 견해를 고전학파의 견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고전학파의 견해. 요런 뭐의 분석의 기초에 반드시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고, 물가가 신축적인 상황을 장기로 나는 보겠다. 두 번째, 케인즈의 단기적인 시각에 비해서 고전학파는 장기적인 경제의 장기적인 시간 경로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 그래프로 바로 가면 이제 고전학파는 구축효과라는 것이죠. 승수효과가 아니라 구축효과. 구축효과의 그래프를 두 가지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일단 R, Y 평면에 가장 간단하게 쓰려면 이거 하나만 쓰면 돼. LM을 수직으로 그냥 보내버려요. IS는 우하향하고요. IS. 그래서 IS와 LM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상품화폐 동시균형의 이자율, 여기 산출량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고, 뭐가 늘었을 때 조세 삭감을 통해서 소비가 늘었을 때 총 수요가 늘겠죠. 이렇게 총 수요가 늘어. IS0가 IS1으로. 이자율 변화가 전혀 없다고 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총 수요가 늘 텐데, 이자율 상승을 통해서 이게 구축이 되고, R1으로 이렇게 구축이 되고, 뭐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산출량 변화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축 효과, B점, 산출량 변화는 없어. 이게 완전히 구축된다. 그래서 구축 효과란 뭐예요? 조세 감면에 따른 소비 증가, 이 총수요 증가를 이자율 상승에 따른 민간 투자가 구축시키는 것이죠. 민간 투자가 상쇄시키는 것이다. 총수요를. 자, 요거 쓸 때요, 반드시 이제 LM이 왜 수직이냐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먼저 해야 되겠죠. LM이 왜 수직입니까? 화폐 시장에 이자율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화폐 시장이. 그것은 요게 화폐 수량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MV equal PY. 화폐 수량설. 이 화폐 수량설은,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설은 화폐 유통 속도가 단기적으로 일정하다고 말하잖아요. 왜 일정해요? V가 일정해? 경제의 지불 습관, 거래제도 이런 게 일정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B가 일정해. 또 고전학파는 항상 이 산출량이라는 것은 완전고용 수준의 산출량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일정해. 그래서 요 화폐 수량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지금 화폐 수요예요. 요 M equal V분의 1, 요 PY 이렇게 되겠고 YF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V가 주어져 있어. 그래서 화폐 시장 균형이라면 화폐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디맨드로 보면 화폐 수요가 뭐만의 함수다? 요 명목 소득의 일정한 비율로 화폐를 수요한다. 이자율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비탄력성을 갖는다. 화폐 수요가. 그래서 이자율에 화폐 수요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케인즈의 지속적인 비판을 가져오는 거죠. 화폐 수요가 거래적 목적에 투기적 목적의 화폐 수요가 있는데 왜 이것만 얘기하냐? 명목 소득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하냐? 중요한 것은 LM이 이런 상태가 되게 되면 총수요 증가는 전부 다 구축된다. 이렇게 그냥 하나로 써도 되고요. 나는 IS LM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 요 IS LM 가고 AD AS로 내가 두 개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 RY 평면에 IS LM, PY 평면에 AD AS. 요 IS는 우하향하고요. LM 우상향하고. 강의 안에 이렇게 조금 더 가피를 해도 괜찮고 다 쓰기
뭐 천천히 지금은 하고 있는 거죠. 천천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ISLM. 그 다음에 요 AS를 수직으로 보내버려야 구축이 됩니다. AD는 이렇게 우하향하고. AD0가 AD1으로. 뭐가 늘었을 때? 뭐가 늘었나요? 지금 감세에 따라서 소비가 증가하면 총 수요가 증가하면서 결국 물가가 요 P0에서 P1으로 요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A점에서 B점으로 처음에 순서대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첫 번째는요. 감세를 통해서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총 수요가 증가하면서 AD가 우측 가는 것이고 그 AD 우측이 물가가 주어져 있다면 생산물 시장에 초과 수요를 유발할 것이고 이 초과 수요가 물가 상승으로 물가가 신축적으로 올라가 준다면 물가 상승으로 해소가 되고 물가 상승이 결국은 최초의 IS 곡선의 우측 이동에 따른 총 수요 증가를 제로가 원. 요 물가 상승이 LM 곡선을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서 LM0가 LM1으로 이렇게 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점이 어떤 점이 되면서 B점이 되면서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고 이자율 상승으로 이 두 가지입니다. 구축은 뭐 때문에 나타난다고요? 요 이자율 상승에 따른 구축, 물가 상승에 따른 구축 이 두 가지가 최초의 총수요 증가를 전부 다 상쇄하고 다시 원래로 소득이 돌아온다. 이거 완전 풀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구축 효과. 자 그러면 왜 이게는 AS가 또 이렇게 수직이냐 이런 얘기를 해줘야겠죠. AS가 왜 수직이에요? 고전악파 AS는 고전악파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자가 완전한 물가 예측을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가 항상 같다. 물가 변화를 정확하게 노동자가 예측하기 때문에 이 완전 예견이 노동시장에 만약에 이제 많이 공부하신 분도 있으니까 실질 임금 평면에서는 물가 변하면 예상 물가가 변하면서 즉시 상쇄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고용량 변화가 없죠. 그래서 노동시장 실질 임금 평면에서는 노동 수요 공급선이 아예 움직이질 않죠. 명목 임금 평면에서는 물가 변화는 노동 수요 곡선을 우측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예상 물가 변화는 노동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켜서 고용 변화가 전혀 없는 상태로. 그래서 이 완전 예견 노동시장의 완전 예견 때문에 AS가 수직인데 어디에서 수직이다? 요 잠재 산출량 수준에서 수직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두 번째 아까 이게 물가가 상승하면서 요 물가 상승이 어떤 곡선을 LM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고 그 결과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투자가 감소하고 이게 총 수요를 다 없애버려서 상쇄시킨다. 그래서 구축 효과는 이 두 가지로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강의하는 이게 있을 거예요. 강의하는 요 총지출 모형 이게 없고 그 다음에 여기 하고 ADAS에서 AS를 수평으로 보내놨는데요. 언제만 그렇다? 극단적인 케인즈의 가정이 들어갈 때. 대공황 당시에는 창고에 그득그득 물건이 쌓여있기 때문에 물가 변화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얼마든지 공급한다 이것입니다. 공급 능력이. 그래서 AS가 수평이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총수요가 늘으면 어때요? 전혀 뭐가 없이 구축되는 거 없이 크게 산출량을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재정정책이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케인즈가 얘기를 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로 가게 되면 요 ISLM으로 가게 되면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 정도로 가면 아주 깔끔하게 갈 수 있고 이게 내가 이제 더 확장을 시키겠다 ADAS로 확장을 시키겠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이게 총 수요 측면을 의미하고 총 공급 측면을 별도로 가서 이 총 공급은 총 산출량은 잠재 산출량 플러스 개머 P-P 익스펙트 이렇게 이게 뭔가요?
이 총 공급 곡선이 루카스 공급 곡선, 세고전 학파의 공급 곡선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뭐도 이렇게 써요? 지금 우리는 ISLM과 어울리는 가정으로 가려고 하면, 여기 지금 AS가 수평인 형태 이렇게 가려고 하면 물가는 P equal P 바 이렇게 아예 고정을 시켜 놔버리면 되는 AS라는 거예요. AS가 수평의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AS에서 P equal P 바 이렇게 놔버리면 그게 AS야.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굳이 일반적인 AS 우상향한 AS로 가게 되면 이제 루카스의 공급 곡선으로 해석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이제 세케인지 학파의 가격 경직성 모형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을 전혀 가정하지 않고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데, 저기 설문 2에서는 얘와 얘가 같다고 나서 얘를 y equal y 스타고요. 설문 1에서는 P하고 P바가 고정돼 있어. P가 고정돼 있어. 그래서 물가 예측에 관계없이, 물가 예측 관계없이 P equal P바 이렇게 AS가 수직이다, 수평이다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세 번째는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세 번째는 이 소국 개방 경제에서 스몰 오픈 이코노미, 소국 개방 경제에서 조세 삭감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는 이제 모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분석의 기초가 상품 시장 IS, 화폐 시장, 그리고 외환 시장 BP 이렇게 될 거고, ISLM BP다. 전통적인 모형에서는 ISLM 그대로 있고요. 여기서 뭐만 있어요? 여기 추가로 NX 경상수지만 여기에 포함이 되고, 경상수지는 정확하게 다 쓰면요, P분의 EP 스타 실질 환율의 함수입니다. 두 번째, 자국의 소득 수준의 함수고 외국의 소득 수준의 함수야. 이렇게 경상수지는. 화폐 시장은 똑같고요. 이 외환 시장이 요거 국제 수지 균형 상태에서 외환 시장의 균형입니다. 외환 시장은 자본 이동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전통적인 견해는 자본 이동이 완전하니까 항상 국내 이자와 해외 이자 같은 상태에서 BP가 수평입니다. 이 완전 자본일 때만 이렇게 써. 왜 이렇게 쓸까요? BP가 어떻게 생겼는데, 보통은 BP가 NX 경상수지하고 그리고 캐피탈 어카운트 혹은 CF 캐피탈 플로우 여러 가지 형태로 쓰는데요. 그냥 KA라고 쓰면 요건 똑같고 요거에 의해서 경상수지가 결정되고, 자본 수지는 국내 이자와 해외 이자의 차이에서 결정됩니다. 국내 이자가 높으면 자본 들어오고, 국내 이자가 낮으면 자본 빠져나가고, 처음에 항상 균형 상태에서 들어오고 나간다 이것이에요. 요걸 제로로 보내버리면 뭐죠? 국제 수지 균형이죠.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 국제 수지 균형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요게 제로잖아요. 요 R-R 스타가 제로가 되죠. 그러면 자본 수지 얘가 균형이지. 그럼 이거 이퀄 돼야 되니까 0이 돼야 되니까 경상수지 당연히 균형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 자본에서는 국제 수지가 균형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BP 땡땡하고 R 이퀄 R 스타 이렇게 쓰면 된다. 언제?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울 때,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울 때, 이렇게 완전 자본 가정일 때 이렇다. 그리고 이제 첫 시간 끝나고 여러분이 좀 속도를 좀 빨리 해도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중간중간 자주 물어볼게요. 지금 가장 느린 속도로 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요 ROI 평면에 완전 자본 어떻다고요? BP가 수평이라고요. 이렇게 수평이야.
국내 이자와 해외 이자 같은 상태 수평이에요. R equal R 스타. IS는 우하향하고 LM은 우상향한다. 우하향, 우상향. 이게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산출량이고 최초의 균형점 A자입니다. 조세 감면, 조세 삭감, 조세 감면 정체. 조세 감면은 똑같아요. IS 곡선을 총수요로 늘려서 IS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킬 거야. 세로가 원. 그러면 일시적인 항상 IS와 LM이 맞아떨어진 점에 점을 찍어요. B점이에요. 이 B점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조정이 되는데, 이 완전 자본에서는 보통은 이렇게 이자율이 미세하게 R0에서 R1으로 미세하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급격하게 자본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경로를 한번 볼까요? 처음에 뭐를? 감세를 했을 때, 감세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IS가 우측에 이동을 하고, 우측 이동을 어디까지? 요 IS 제로가 IS1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세요. 우측 이동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는 B점이 어떤 점이죠? 대내 균형점이잖아. 요 대내 균형이야. B점이 대내 균형이에요. 대내 균형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죠? 상품과 화폐만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죠. BP는 안 만나고. 이 대내 균형 상태에서 국제 수지를 판단해요. 국제 수지는 BP 곡선의 위에 있으니까 흑자죠. 흑자다. 기본적으로 환율 제도 아무 얘기 없어도 환율 제도는 변동 환율 제도를 가정하고, 변동. 그러면 국제 수지가 흑자면 외환 시장에 뭐보다 뭐를 수입보다 수출을 많이 한 거고 많이 벌어들이니까 외환 시장의 초과 공급 상태로 가고 외환의 가격인 환율이 떨어지고요. 이 환율의 하락은 순수출을 감소시켜서 다시 IS 곡선을 좌측으로 시킨다. 환율의 하락은 순수출을 감소시킨데 이 순수출이 감소하려면 이 경로가 어떤 경로가 있어야 돼? 마샬 러너 조건이 충족된다는 조건이 필요해요. 환율 하락과 순수출 감소가 마샬 러너 조건이, 환율 상승과 순수출 증가가 마샬 러너 조건이, 항상 마샬 러너 조건이 필요하고 IS는 다시 좌측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갔다 온다는 얘기예요. 갔다 와 이렇게. 그럼 최종 균형은 요 C점이 되겠고, 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설명할 수도 있냐면, 이거는 뭐 둘 다 설명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처음에 B점이 대내 균형이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국내 이자가 R1으로 올라가고 국제 이자는 R0 스타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자율 격차가 생기고, 그러면 자본이 아주 빠른 속도로 들어오겠죠. 자본이 유입되고, 이 자본의 유입은 환율을 바로 외환 시장의 초과 공급을 가지고 환율을 하락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 환율 하락의 부분을 이렇게 이자율 격차로 설명하기도 하고, 요 국제 수지를 가지고 설명하기도 한다 이것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서 이제 거시 변수들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지금 경기 부양, 구축 효과, 승수 효과, 구축 효과,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 어때요? 뭐의 변화죠? 소득의 변화가 전혀 없죠. 소득의 변화가 전혀 없어.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감세를 했으니까 소비는 어떤가요? 소득 변화는 없는데 감세했으니까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는 감소하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여기 보세요. 여기가 지금 좌측으로 오면서 환율이 떨어지고 순수출이 감소하는 이 힘이, 아까 감세했으니까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고, 제가 잘못 말했나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감세가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늘리고, 두 번째, 이 환율 하락이 순수출을 감소시켜서 이게 총수요를 상쇄시키는 구축 효과다. 이게 개방 경제에서 구축인데, 구축 이후에 남는 게 전혀 없으니까 풀 크라우딩 아웃, 완전 구축 효과다. 이게 개방 경제에서. 그래서 폐쇄 경제는 투자 구축인데 개방 경제는 순수출 구축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 변수값들의 움직임들을 설명하면 되겠어요. 자, 거기 소국 개방 경제에서 무역 수지와 해외 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통적인 견해를 설명하라. 뭐요? 무역 수지는 어떻게 됐어? 이게 무역 수지야, 이거. 요 무역 수지. 요 순수출 NX. 적자죠? 그러면 부채는 느는 거죠. 부채는 느는 것이다. 적자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수출보다 수입을 많이 했다는 거야. 그런데 수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외환이 필요하잖아요. 그 필요한 외환을 해외에서 조달한 것입니다. 부채야, 이게, 부채. 마지막으로 리카디안의 견해를 보시면, 잘 닦였, 이게, 칠판이 그닥 뭐 깨끗하게 닦이지가 않네요. 칠판이라도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데. 이게, 칠판 떨이가 너무 새 거라서 그러네. 수업하면서, 많이 써서 너덜너덜하게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는 리카디안의 견해입니다. 리카디안의 견해. 조세 삭감이 리카디안의 견해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리카도 모형에서 모형 설정할 때 아까 미희 기초가 있고 두 번째 최적화인데요. 현재와 미래 소비를 골고루 소비함으로써 동태적인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래서 이 소비자의 최적화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동태적 효용 극대화다. maximize utility. 효용은 그런데 1기 소비와 2기 소비로부터 올 것이고 제약이 없다면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좋겠죠? 그런데 그 제약은 어디로부터와 평생 부로부터 오고요. 이게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현재 가치. 이게 소비의 총현가. 이게 현재 소득 Y1과 여기서 이제 정부 부분이 들어가야 되죠? 감세니까. 따라서 여기다 T1 그리고 Y2 마이너스 T2 2기 가처분 소득 현재 가치 1 플러스 R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총부 프레젠트 밸류 요 밑에 서비스예요. 이 총부의 기초에서 항상 수식을 쓰면 간단하게 해석을 좀 해줘. 이 총부의 기초에서 현재와 미래의 고른 소비를 평준화된 소비를 함으로써 동태적인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다. 이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리카도 대등 정리죠. RET. 요 리카디안 이퀴벌런스 티어럼. 리카도 대등 정리. 요 RET가 요 별도의 목차로 뭐 가도 되고요. 리카도 대등 정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정부 지출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 일정한 정부 지출의 감세라는 재원 조달 방식의 변경이 예를 들어서 100억의 정부 지출을 하기 위해서 내가 10억을 깎아줬다 감세? 그러면 나머지 10억은 어디서 와야 돼? 공채 발행을 통해서 와야 된다. 이 공채. 그래서 요게 재원 조달 방식을 바꾼 거고요. 재원 조달 방식을 변경하는 거, 요게 감세하고 공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이 재원 조달 방식의 변경이 경제의 총 수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그 이유는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인데 이 소비 이론이기 때문에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런
정부실 일정한 상태에서 소비, 투자, 총수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경기 부양의 효과가 경기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경기 부양 효과가 없다는 게 리카도 대등 정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감세 효과를 그래프로 제가 소비론에서 또 볼 것이니까 여기는 소비가 어떻게 되는지 투자가 어떻게 되는지 소비는 C2와 C1 평면이죠. C1, C2 평면 따라오시죠? 자, 이 평생 부를 전부 다 현재 써버리면 미래에 쓸 건 아무것도 없고 현재 전혀 안 쓰면 이게 미래의 퓨처 밸류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하향하는 평생 예산식을 그릴 수 있고 최초의 어떤 상태에서 요 이제로 상태에서 소득이 Y1-T1 1기 가처분 소득이 있고 여기 미래는요 Y2-T2 2기 가처분 소득이 있고 이런 가처분 소득을 가지고 처음에 이런 예산 제약하에서 A점에서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고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소비는 얼마만큼요? 1기 소비는 C1 스타만큼 2기 소비는 C2 스타만큼 그리고 효용 극대화 조건은 항상 써주세요. 이 효용 극대화 조건은 뭐죠? 무차별선의 접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MRS죠. MRS 이게 1, 2 이게 예산선의 접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예산선은 프레젠트 밸류분의 1 플러스 R의 프레젠트 밸류죠. 퓨처 밸류라는 게 따라서 예산선의 기울기 절대값은 1 플러스 R이 되겠지. 이걸 뭐라고 그래? 현재와 미래의 동태적 효용 극대화 조건이다. 물론 미분 가능해야 되지 말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감세를 하게 되면 이 책에는 여러분 이 감세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 있겠지만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정운찬조에는 요 T1 전체를 깎아줘 버렸다. 그래서 Y1으로 가처분소 되게 넣는다. 그러면 요 부존점이 2제로에서 2원으로 가게 되고 가처분 소득이 원래는 뭐였는데 Y2-T2였는데 여기에 1기에 뭐 하면 감세하게 되면 요 세금 깎아주면 부초간 재원을 공채 발행을 통해서 충당을 해야 된다. 따라서 2기에는 여기에 얼마만큼 가처분 소득이 줄어요? 1기에 T1 깎아준 거에 대해서 공채가 발행이 되니까 원금 이자를 붙인 것만큼 2기에 소득이 감소하게 되고 그래서 요게 2기 가처분 소득이고 그래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첫 번째는 감세 정책이 정부실 일정한 상태에서 공채 발행으로 재원이 충당된다. 재원 조달의 변경 문제다. 두 번째, 요 가처분 소득은 증가한다. 요 가처분 소득은 증가해요. 그런데 가처분 소득의 증가를 저축의 증가로 연결시키지. 지금 이게 부존점이니까요. 요 소비점이 여기라면 요만큼의 저축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요만큼의 저축으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저축의 증가로 대응하지 소비 증가를 가져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 근거는 뭐냐? 항상 결론을 제시하고요. 근거가 뭐예요? 첫 번째, 이 공채가 뭐가 아니야? 공채가 자산이 아니에요. 공채의 자산성을 부정한다. 항상 키워드가 있어야 됩니다. 공채의 자산성 부정. 자산이 아닌 이유는 요 세금을 나중에 걷어서 미래 증세를 통해서 공채의 원금 이자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미래의 공채가 미래의 조세의 부채다. 이게 future tax liability다. 중요한 것은 영문으로 키워드를 future tax liability다. 따라서 요 미래 증세에 합리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뭐를 민간이 저축을 늘리지 소비는 변화가 없다.
두 번째는 요 RQ 평면에 혹은 RL 평면에 대부자금의 수요 곡선은 대부자금은 누가? 기업이 대부자금의 수요의 주체고 공급은 저축에서 온다고 하면 요 민간 저축에서 프라이빗 섹터의 저축에서 또 정부 부문을 여러분 이 저축에 넣을 수도 있고요. 저축에 넣으면 세금 거둔 것 중에 정부처럼 남은 것 그래서 T-G라고 써야 되고 여기를 쓰면 수요에다 쓰면 어떻게 써야 돼? G-T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재정 적자 형태로 써야 돼. 왜? 재정 적자 다시 말하면 텍스를 넘어서는 요 G-T요. 요 텍스를 넘어서는 정부 지출이 있다면 당연히 지출 재원을 뭘로? 공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해야 돼. 공채 발행은 내가 대부자금 시장에서 나 공채 좀 사줘. 그리고 돈 좀 빌려줘. 이거잖아요. 그래서 대부자금의 수요에 쓸 때는 반드시 G-T라고 이렇게 써야 되고 이 상태에서 균형 이자가 결정되고 대부자금의 거래 규모가 처음에 요 R제로 Q제로 결정되어 있다고 할 때 공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대부자금의 수요를 늘린다는 거죠. 이렇게 I 플러스 요 G-T 요 프라임을 이렇게 요게 이동폭이죠. 요게 이동폭. 뭐의 이동폭? 정부의 재정 적자, 정부 부채, 증가폭이죠. 정부 부채 이만큼 들어. 그러면 공채가 이렇게 결국은 정부의 부채가 는다고 하면 이 부채 증가를 결국은 세금 더 거둘 거라고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민간이 저축을 늘려주는데 그 이동폭이 이렇게 똑같다고 하면 SP는 뭐예요? 프라이빗 섹터의 세이빙스입니다. 저축이에요. 프라이빗 섹터의 저축. 늘고 요점으로 가면서 대부자금의 거래 규모는 Q1으로 늘고 이자율이 요 R0든 R1이든 요 이자율이 변화가 없으니까 투자가 변화가 없다. 자, 그래서 지금 소비 투자가 변화가 없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에 이 모형의 핵심은 누구의 주장인가요? 로버트 베로의 주장이죠. 요 베로가 뭘 주장을 해? 이렇게 재원 조달 방식을 바꿔봐야 감세하고 그 부족한 만큼 공채 발행하는 재원 조달 방식을 바꿔봐야 어디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경기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이게 재정정책의 경기 중립성이죠. 재정정책의 경기 중립성. 이걸 재정정책의 정책 무력성 이렇게도 말하고 로버트 베로의 정책 무력성 명제를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틀을 보면 케인즈 학파는 승수 효과를 통해서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 단기에 고전 학파는 구축 효과를 통해서 전부 다 상쇄되고 경기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세 번째, 개방경제라도 구축되고 사라지는데 개방경제에서는 투자 구축이 아니라 순수출 구축이다. 네 번째, 리카도 대등 정리는 세고전 학파의 견해는 이런 재원 조달 방식이 경기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재정정책의 경기 중립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 체크를 다 하시면 되겠어요. 몇 군데만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 읽어보시겠지만 40페이지 보시면 40페이지 거기 첫 번째 줄에 전통적인 견해에 밑줄 긋고 직관에 기초한 케인즈 견해다. 전통적인 견해, 직관에 기초한 케인즈 견해다. 소비 함수에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여기에 소비 함수가 가처분 소득의 증가 함수라면 계속 썼잖아요. 아까 썼다면 여기에 소비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C equal C R, present value입니다. R, present value. 그래서 이자율 변화 없잖아요. 뭐 변화 없어요? 평생부 변화 없잖아요. 따라서 소비 변화 없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두 번째는 거기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이렇게 가총수요 측면, 나총공급 측면 이렇게 좀 ADAS로 가려면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전통적 케인즈의 견해를 총수요 총공급 모형으로 표현하려고 하면 그 SAS에다가 수평의 거기 덧칠을 하나 해놔. 그리고 가겠습니다. 오른쪽에 장기의 기본 가정이 장기에 물가가 신축적으로 조정된다 밑줄.
구축효과인데요. 그 구축효과가 거기 보니까 LAS 장기 총공급 곡선을 수평으로 수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 덧칠을 해놔. 오른쪽 그래프에 AS가 수직이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 그런 문제도 있지만 구축효과가 완전 구축효과가 나타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첫 번째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요? AS가 수직이어야 돼. LM이 수직이어도 돼. 그렇다고 해서 총 수요가 늘면 바로 다 구축이 되나요? 물가가 스티키하게 경직적으로 움직이면 구축이 되잖아. 그래서 AS가 수직일 뿐만 아니라 물가가 신축적으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이게 고전학파의 구축의 전제예요. 그 다음에 소국개방경제에서 거기 R equal RF 이렇게 되어 있는데 F를 써도 거시경제학에서 보통 F는 foreign country라서 해외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아까 스타 표시를 해서 외국을 스타 표시하고 자국은 아무 표시 안 되는 이런 형태로 가도 상관이 없고 오른쪽에 RET의 견해에서 거기 소비자에다 밑줄. 소비자는 동태적 효용 극대화죠. 그래서 제약식만 쓰는 분들이 많은데 그 maximize utility 반드시 이걸 좀 쓰라고 그랬습니다. 정부 부문이 포함되면 두 번째 줄표는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답안에 세 번째 줄표만 쓰면 되겠습니다. 소비자와 정부 예산 제약식 결합하면 G1, G2가 어디에 들어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Y1-G1 플러스 1 플러스 R Y2-G2 요 정부 지출이 여기 들어있다. 따라서 나중에 뒤에서 이제 정부 지출이 변하게 되면 평생 예산 제약식에 영향을 주는데 그게 양의 소득 효과, 음의 소득 효과라는 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경로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RBC까지 갈 때. 그리고 리카르도 대등 정리는 그 두 개 그래프인데요. 왼쪽의 그래프만 그릴 수 있고 오른쪽은 그냥 서술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 뒤에 그 그래프 밑에 설명이 1, 2, 3, 4 쭉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별표를 하고 그걸 사진 찍듯이 읽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첫 번째, 정부 지출 변화 없는 감세라는 거예요. 정부 지출 변화 없는 감세야. 이게 소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데 왜 그러냐? 그 뒤에 2번 가니까 미래 전망적인 합리적인 소비자라는 거예요. 미래 전망적인 합리적 소비자. 이걸 깨뜨려 버리는 게 새 케인즈가 뭐라고 하나요? 미래 전망적이 아니야. 지금 현재만 관심 있어. 근시안적 소비 행태라고 그러죠. 근시안적 소비 행태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다 고려하는 소비자예요. 정부 증세를 합리적으로 예측한다. 거기에 써놔요. 정부 증세를 예상한다. 왜 그러냐? 공채가 발행되니까. 거의 공채 자산성 부정. 썼잖아요? 공채 자산성 부정. 그래서 공채를 미래 조세 부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3번 보니까 이렇게 소득세를 인하하는 정책, 감세 정책은 민간의 소비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거기다 밑줄요. 조세를 공채로 대체하는 정책. 이거는 소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리카르도 대등 정리라고 부른다. 왜 대등하다고 말할까요? 왜 대등하다고 말해? 리카르도 대등 정리라는 용어를 왜 붙였어? 조세를 지금 걷든 지금 안 걷고 공채 발행해서 나중에 걷든 조세의 총 현재 가치하고 정부 지출의 총 현재 가치가 일치하기 때문에 공채 발행액의 현재 가치가 물론 일치하기 때문에 대등하기 때문에 그렇다. 4번 감세 정책으로 정부 저축은 감소합니다. 밑줄. 민간 저축은 어때요? 증가해요. 총 저축은 어떨까요? 변화 없습니다. 여기에 저축 증가한다 뭐 이래서 이건 민간 저축이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정부 저축이 감소하잖아요. 정부 저축은 이만큼 감소하고 민간 저축이 이만큼 증가하니까 총 저축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케인즈의 견해에 가면 케인즈는 뭐가 없나요? 케인즈는 감세를 하게 되면 이게 공채 발행을 통해서 이게 일로 가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
요 저축이 변하지 않아요. 이게 없어. 이 곡선이 없어. 그럼 케인즈에게는 어떻게 되나요? 이자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민간 저축 어떻게 돼? 증가하잖아요. 곡선을 따라서. 정부 저축은요. 요만큼 증가해. 감소해. 총저축은 감소하죠. 나중에 소비론에서 가서 하겠습니다. 케인즈와 세고전학파의 견해가 전혀 다릅니다. 감세에 따른 공채 발행의 효과를 바로 뒤에서 다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14번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앞에서 많이 봤던 것들은 그냥 강의 안에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논점들은 확인하겠습니다. 정부는 중산층 보호를 위해서 형평을 증진시키다. 거기 보세요. 근로자 1인당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 감세예요, 똑같이. 감세를 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경기 회복세를 정책시키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문제긴 하지만 지금 워낙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과 다 맞아 떨어지는 지금 문제들이에요. 조세 감면 정책이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경로 밑줄. 누구의 견해입니까? 케인즈와 새 케인즈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계, 경기 부양을 시킬 수 없다. 한계, 누구의 주장이에요? 고전학파와 새 고전학파입니다. 그리고 부족하다고 싶어서 더 묻고 있어. 언론에 따르면 단기적인 경기 회복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 민간 투자가 증가해야 된다. 그런데 불확실성 얘기하고 있습니다. 밑줄? 불확실성. 나중에 불확실성과 소비, 불확실성과 투자 이런 얘기들이 미시기초에서 우리가 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게 불확실성과 소비 이론은 뭔가요? 예비적 저축가설입니다. 예비적 저축가설. 불확실성과 투자는요. 여기서 나와 있는 지금 투자 얘기하고 있는데, 불확실성과 투자는 첫 번째 뒤에 다 있어요. 케인즈의 애니멀 스피릿. 두 번째는 딕싯과 핀다이크의 불확실성과 투자. 투자 부진의 이유. 거기다 별표. 최근 투자가 부진한 이유. 여러분 최근 투자가 잘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죠. 항상 투자가 부진하고, 그 투자 부진은 여러분 답안지의 반 페이지, 답안지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놓고 그냥 쓰면 돼. 근데 그 키워드들이 좀 있어야 되지. 그래서 정리를 좀 잘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조세 감면 정책의 경기 부양 경로가 있는데, 그 뒤에 바로 넘어가 보세요. 정부의 예산 제약식에다 별표 하나 해놔. 정부의 예산 제약식. 재정 정책 나오면 정부의 재원 조달 방식이 중요하구나. 예산 제약식 기초로. 그 G-T 있죠? 거기다 밑줄 긋고 명목 재정 적자입니다. 명목 재정 적자. 이 정부 지출 예산은 어떻게 마련이 되냐? T, 이 세금으로. 델타 B는 뭐예요? 공채로. 세 번째 델타 M은요, 신규 화폐 발행으로. 네 번째는 해외에서 빌려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재원 조달 방식에 있고, 감세정책 경기부양 긍정론 앞에서 다 봤습니다. 전통적인 케인작파. 승수도 다 봐버렸고요. 그 승수에 여러분 뒤에 균형재정에서 나오는데, 그때 균형재정에 가서 승수를 한번 도출해 볼 거고,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한계는 뭐라 했어요? 고전학파와 새고전학파니까. 고전학파는 저기 뒤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4번 보면 구축효과가 있어. 구축효과. 45페이지입니다. 왼쪽 45페이지 왼쪽에 구축효과 있어. 4번. 그거 체크하시고 고전학파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새고전학파의 견해는 위에 44페이지 위에 올라가면 리카도 대등정리가 있죠. 리카도 대등정리 방금 다 봤고, 그리고 경기부양책으로 조세 감면 정책의 한계는 이 고전학파 계열의 학자들, 고전학파는 고전학파, 새고전학파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통화주의. 그리고 새고전학파의 이론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거기 항상소득가설 밑줄 그어놓으세요. 항상소득가설, 일시적인 감세는 효과가 없다. 왜? 항상소득가설은 뭐예요? 항상소득에 의해서만 소비가 결정된다는 이론이죠. 그래서 항상소득가설은
좀 확인을 잠깐만 할게요. 그것만. 거기를 써놔요. 나중에 뒤에서 소비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것,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계속 반복이 되니까, 여러분 한번 공부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답안지 얘기하면서도 계속 얘기를 여러분 듣게 될 거고. 거기 그거 먼저 체크를 좀 해놓고 보겠습니다. 항상소득가설 밀턴 프리드만인데 몇 줄 긋고, 밀턴 프리드만 항상소득가설은 뭐냐? 한마디로 소비가 케인즈의 생각처럼 단기적인 가처분 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전망에서 결정되고, 그게 평생 부에 기초해서 소비를 한다. 평생 부. 그래서 거기 이제 항상 소득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소득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그 소비는 항상 소비와 임시 소비가 있는데, 요 하점자를 쓰면 permanent consumption입니다. 항상 소비라는 것은 뭐에서 결정된다? permanent income, 항상 소득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앞에 델타라는 것을 곱했어요. 이 정운찬저에는. 그래서 항상 소득에 항상 소비를 결정한다. 요 델타 값은 사실상 얼마다? 델타 값은 사실상 1의 값을 갖는다. 1의 값을. 그러니까 항상 소득의 전부가 항상 소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소비론 장황하게 공부하고 나서 소비 함수를 몰라버려.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이 YP라는 건 또 뭐냐? YP. 이 항상 소득은 평생 부로부터 매기 나올 걸로 예측되는 평균 수입이에요. 평생 부로부터 매기 뭐가 나와? YP가 나와. 1기에도 YP가 나오고요. 2기에도 뭐가 나와? YP가 나와.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2기 것은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줘야 되고, 또 3기에도 뭐가 나와? YP가 나와. 이것도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줘야 돼. 이런 것들이 무한히 나온다. 자, 이 항상소득 가설과 라이프 사이클 가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라이프 사이클, 말 그대로 생애 주기는 계획 기간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일생이라는 것은 딱 언제 죽을지는 몰라도 죽는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생애 주기는 계획 기간이 한정돼 있지만 이건 무한 계획 기간이야. 무한 계획 기간. 그래서 똑같은 거를 지금 1 플러스 R분의 1을 계속 곱해 갔잖아요. 같은 거를. 그래서 무한히 같은 것을 더해 갔다. 더한 건 급수라 그러고요. 같은 것은 공비죠. 그래서 무한 등비급수다 이것입니다. 무한 등비급수. 중학교 때 생각이 나시나요? 1 공비분의 마이너스 공비가 1 플러스 R분의 1이고 초항은 YP다. 정리해보면 여기 1 플러스 R분의 R이 되고요. 뒤집어 쓰니까 R분의 1 플러스 R이 되고, 요게 YP가 되고, 요게 프레젠트 밸류예요. 근데 우리는 관심은 요게 있는 게 아니라 요게 있어. 그래서 YP로 정리하면 1 플러스 R분의 R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쓸 것은 항상 permanent consumption, 요 소비가 델타 YP고, 그리고 델타 1 플러스 R분의 R, 요 프레젠트 밸류, 평생 부에. 그래서 소비함수가 여기서는 이자율과 평생 부에서 결정된다는 것이 여전히 미래적 소비함수의 공통이고요. 여기서 일시적인 감세는 이거에 영향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이거에 영향을 줄 수 없으니까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비의 랜덤워크 가설, 그 예상된 동그라미, 예상된 감세 정책 무력성 명제. 예상된 감세. 정부의 조세 감면 정책을 미리 예상했다고 하면, 이 랜덤워크의 하이파서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요 CT 플러스 1. 다음 기의 소비는 CT, 요 T기의 소비, 이것과 입실론 T 플러스 1이죠. 이건 뭐예요? 이건 금기 소비고, 이건 다음 기 소비야. 다음 기 소비는 금기 소비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또 이건 뭐죠?
합리적 기대 이론입니다. 그래서 합리적 기대를 한다 하더라도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했다 하더라도 예측 불가능한 그리고 T+1기에 새로이 발생하는 충격이에요. 그 충격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미래 소비를 결정하는 변수는 현재 소비 이외에는 다른 추가적인 변수를 알 수 없다는 게 이게 랜덤 워크죠. 그래서 소비는 이미 보행한다. 소비 함수의 무형론으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상이 되지 않은 게 입실론 여기에 들어있으니까 예상된 건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이미 여기 다 반영돼 버렸어. 예상된 건 현재 소비에 다 반영됐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감세만이 뭐만? 예상치 못한 감세만이 미래 소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예상된 감세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런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총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견해, 요게 이제 이 세고전 악파의 RET에 대비해서 세케인지의 견해인데, 세케인지의 견해를 잠깐 1시간 뭐 하고 쉬기로 했잖아요. 요 부분은 계속 나오니까요. 뒤에 가서 자세히 하기로 하고, 총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견해, 세케인지 유동성 제약 모형, 뒤에 가서 여러 번 나오니까 하기로 하고, 그 최근 투자가 부진한 경우, 거기 좀 보세요. 최근 투자가 부진한 이유, 불확실성과 투자인데요. 먼저, 케인지의 애니멀 스피릿 밑줄. 애니멀 스피릿은 뭐예요? 고전학파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케인즈는 이자율 탄력성이 거의 없다. 투자의 이자율 비탄력성을 주장한다. 이자율 변화가 투자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한다. 왜? 기업가의 직관적 투자 심리에 의해서 뭐가 결정되니까, 투자가 결정되니까. 그래서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하면 기업가가 미래를 비관적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투자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게 애니멀 스피릿이고요. 두 번째는 투자 옵션 모형, 딕싯과 핀다이크, 이 두 사람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밑줄 그어놓고 딕싯, 핀다이크. 불확실성의 심화. 여러분 투자가 어떤 특징을 갖냐면, 투자는 소규모 투자라는 것은 없어. 그래서 규모가 커요. 규모가 커. 실물 투자는 보통 이제 규모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결정을 해버리면, 투자 결정을 한 번 해버리면 되돌리기 어렵다. 이게 뭐예요? 투자의 비가역성이죠. irreversibility. 영어 단어. 여러분, 투자의 비가역성이 한글로만 쓰면 잘 안 보여. 그러니까 가로를 쳐서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 기억해서 영어 단어로 좀 써주시고, 투자의 비가역성. 한 번 결정해버리면 되돌리기 어려우니까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죠. 근데 불확실성이 있으면 내가 지금 투자할지 미래에 투자할지 이걸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게 옵션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옵션은 선택권인데요. 이게 조건부 청구권이라고 이제 여러분 파생금융상품 가면 하게 되는데요. 조건부 청구권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권리는 내가 가장 좋을 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불리하면 포기해버리면 되고, 권리니까. 그런데 이 옵션권을 불확실성이 높으면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가장 좋은 투자 시점에 투자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으면 옵션권의 가치가 어떻다고요? 오래 보유할수록 더 커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투자가 감소되거나 지연된다는 이론이 투자 옵션 가설이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거기 실물 투자의 비가역성 밑줄 하나 꺼놓고,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투자 시점을 기다리는 이 선택권을 보유하는 게 가장 유리한 시점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 그 정부 정책은 지금 며칠 전에 금리를 한국은행이 또 동결을 했죠. 1차 하느라 몰라요. 금리를 며칠 전에 동결을 했는데요. 1.5%로 또 동결을 했어.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금리 인상을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왜 동결을 해?
인하하지.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일단 금리를 인상하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이제 개방 경제로 가기 전에 금리 인상은 지금도 심각한 가계 부채가 이게 뇌관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가계가 부채 수준이 굉장히 높아. 지금도 주택 담보 대출이 굉장히 많아서 안 팔려. 팔고 싶은데 안 팔려. 집값이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은행 이자는 계속 내야 돼. 근데 그 이자가 더 높아져 버리면요. 이제 파산하는 가게가 생긴단 말이죠. 그런 가게가 한둘이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 돈 빌려주는 은행, 금융기관이 동반부실화됩니다. 금리 인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가계부채의 문제를 더 심화시켜서 가계와 금융기관의 동반부실화.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줍니다. 펀더멘털을 완전히 뒤집을 수가 있어.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개방경제 시대에 삽니다.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요. 금리 인상. 해외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끌어들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투자 문제야. 투자. 금리 인상을 하면 금융 비용이 가중되기 때문에 투자가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경기가 지금 굉장히 나쁜데 투자를 더 떨어뜨려. 이거는 투자가 이자에 대해서 탄력적이라는 그런 고전학파의 생각을 그대로 우리가 반영한 것이에요. 자, 가계부채가 가장 문제고 이 가계부채 문제는 금리를 낮춰도 또 문제가 됩니다. 왜 금리를 높이면 문제다 하면서 금리를 낮춰도 또 문제야. 돈을 그렇게 가계들이 유동성을 많이 가져가서 소비하고 기업이 많이 그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금융비용이 별로 안 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리를 낮추게 되면 더 많은 가계가 돈을 빌릴 것입니다. 따라서 가계부채의 문제가 더 심각해져. 두 번째는 이제 금리를 낮추면 지금 미국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미국이 계속 출구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거죠. 금리를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올릴 거예요, 미국이. 우리가 금리를 낮추면 어떻게 돼? 이 금리 격차가 미국 쪽으로 수익률 격차가 나면서 자본이 빠져나가는데 이게 우리는 낮추고 미국이 올려버리면요. 갑자기 이자율 격차가 커지면서 자본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자본 도피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캐피털 플라이트라는 자본 도피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미국의 통화 정책을 우리가 관망하는 것입니다. 얘가 금리를 언제 올리냐. 그래서 금리를 같이 올리게 되면 이걸 금리의 동조화 현상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잠깐 쉬고 첫 시간에 지금 짧게 했는데